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중국 사업본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병호 중국 사업본부장을 현대기아차 중국 사업총괄에 임명하고 연구소와 생산본부 등의 임원 20여 명을 대거 교체하면서 현대차 그룹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쇄신 차원의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행동주의 펀드인 KCGI가 한진칼의 2대 주주로 올라서며 경영 참여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양호 회장 일가의 경영권이 위협받게 된 가운데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오늘 한진칼의 주가는 장중 한때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상장 지수펀드 3종목을 다음 달 18일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종목은 타이거 생활필수품과 타이거 화학 그리고 타이거 자동차로 해당 ETF를 보유한 투자자는 상장 폐지 이거래일 전인 12월 14일까지 유동성 공급자가 제시하는 효과로 매도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원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인 우리 시장은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역시나 3대 주스 모두 상승 마감이 된 상황인데요. 자,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완화 기대감 속에서 이 기대감을 시장에서는 호재로 적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시장 안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래 정지 이후 오늘장은 제약바이오 업종에 탄력을 받으면서 코스닥 지수가 1% 넘는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요. 자,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사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21% 상승한 2092.40의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29% 상승한 690.18의 장을 마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반면 외국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반면 개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오늘장에는 하락으로 전환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44,000원에 SK하이닉스는 71,100원에 그리고 셀트리온은 연일 상승세 이어가면서 2.52% 상승한 224,000원에 장을 마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신라젠을 비롯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상승이 돋보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역시나 7% 넘는 강한 상승을 이뤄가면서 72,600원에 신라젠은 71,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오늘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은요, 학과장 정웅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 선생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스튜디오가 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산뜻하게 좀 다가가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달라지셨다라고 느끼실 것 같은데 자, 먼저 학과장 정웅 대표님, 감기는 좀 괜찮으신가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네. 좋아졌는데,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좀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감기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일주일째인데, 왜 걸린지 그걸 설명드릴게요. 제가, 지난주에 시장을 분석해보고 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충격을 받았어요. 감기는 보통 이제 우리가 환절기일 때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저는 17년 만에 처음 걸린 거예요. 무려 17년 만에. 감기 걸리는 체질이 아니에요. 근데, 분석하면서 정말 많은 충격을 받아서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 방송 계속 보시는 분들은 때가 되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방송 계속 보시면서, 위험 관리한 수익 추구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많이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함께 하시면 또 다음 주 시장까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든든해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도 많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봉주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눠볼게요. 이전 프로그램에서도 아주 다양한 분석을 좀 해주셨는데 역시나 또 정석투자에서의 또 본 실력을 함께 하실 것 같은데요. 자, 봉주 선생님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려볼까요? 네. 금방 뵙는 것 같은데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게 스튜디오에 온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이번 주도 굉장히 좀 복잡한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 해외 증시 영향으로 약간 좀 버티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렇게 크게 강한 흐름은 아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다시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계속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석 투자를 통해서 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의 1교시는요, 거시적 경제 시간입니다. 일단 금주 안에서 시황도 좀 분석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한 주 안에서 좀 주요로 이슈가 꼽히는 그 이슈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하게 좀 분석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 시장에 대해서는 앞서서 살펴보셨듯이 양시장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이번 한 주 좀 마무리가 된 상황 속에서 금주의 시황 분석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과장님 오늘 장은 좀 상승 마감했지만 이번 한 주간 좀 시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화요일이 저점이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2032가 저점이었고 금요일 오늘이죠. 2103. 그러니까 얼추 한 70포인트 되죠.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오면서 21선 돌파하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금요일이 2086선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반등 국면은 마무리된 것 같다. 다만 비정상 흐름이 나오면 2100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어제하고 오늘 비정상 흐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덕분에 2100이 이제 장중에 넘어갔던 건데, 사실 어제하고 오늘 넘어간 거는 별거 아니에요. 해외 증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이 좋았잖아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런 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미중 무역 전쟁이 좀 뭔가 좀 완화될 것 같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는데, 저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거는 더 이상 저는 분석 요소가 아닙니다. 빼버렸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지수 등락 요소 한 15가지 중에서 필요할 때 지금은 이거 2개, 지금은 이거 4개, 지금은 이거 3개 이렇게 딱 끄집어내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조합을 시켜요. 그렇게 하는 게 저의 분석 방식인데 더 이상 이제 요소도 안 돼요. 제가 제일 먼저 뺀 게 뭐였었냐면 바로 금리 인상 문제예요. 미국 금리 인상. 왜? 그거는 이미 다 예정돼 있고 그것 때문에 지수가 등락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저는 2달 전에 빼버렸고요. 최근에는 그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된 것도 이제 사실상 좀 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미중 무역 전쟁 관련해가지고 어땠냐면은 이게 최근에 10월, 11월에 지수가 중국하고 미국이 같이 떨어져서 그렇지 9월 말까지는 중국은 박살났어도 미국은 갔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자, 미국하고 중국하고 양쪽이 싸워요. 그래서 같이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안 싸울 것 같다. 같이 올라가. 이런 말이 되죠. 말이 되잖아요. 그런데 10월, 11월에 중국, 미국 같이 떨어졌지만 10월 초까지 미국하고 중국은 떨어졌어요. 무슨 얘기냐? 논리적으로 연동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각자 자기 갈 길 가는 거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는 크게 신경을 안 쓰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 대형주들이 급등락이 되면서 21선 이제 회복을 해줬는데 왜 그런지 잘 아시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관련된 것은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봉수 선생이 알아서 또 이제 아주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해줄 건데 제가 이제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9월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식 사지 말라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사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3가지거든요. 첫 번째,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 두 번째, 지수 하락기에는
가치주에 베팅하는 거지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주시장의 원리를 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방송 보시는 개인 투자자 그리고 주식 전문가들한테 꼭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지수가 하락할 때는 성장주에 베팅하는 게 아니에요. 가치주에 베팅하는 거예요. 반대로 지수가 상승할 때는 그때 성장주에 베팅하는 겁니다. 성장주의 대명사가 뭐냐? 바로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거든요. 반대로 가치주의 대명사가 뭐냐? 바로 전기가스하고 통신입니다. 이거를 반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월 하순이죠. 1월 하순에 우리나라가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봄에 약간 혼조세 있다가 6월에 폭락하고 여름에 또 최근에 9월에 폭락했는데 봄까지는 내가 이해하겠어요. 봄까지는. 여름 이후에 바이오를 추천한 사람들은 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답답해요, 제가. 봄까지는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왜? 그때까지는 그나마 지수가 완전히 무너지는 건 아니니까. 여름, 가을에 바이오를 추천했다. 이 성장주 개념을 추천했다. 이거는 시장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도 잘 들으세요. 그래서 했던 거고 또 하나 결정적인 게 뭐냐. 바로 논란이 되는 주식을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였어요. 피하자는 거였죠. 근데 지금 뭐 여러분들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끝까지 논란이 이제 되잖아요. 이제 상장 폐지 실시 심사까지 가는데 저는 솔직히 반반이라고 봐요. 증선위 위원장은 뭐 했던 말이 있지만 저는 반반으로 보고요. 그거는 제가 다음 주 월화 정석투자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 바로 미국 차트입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게 미국 차트예요. 나스닥 차트인데 여기서 보시면 자, 이걸 설명드릴게요. 11월 14일에 61선이 120선 이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락추세로 전환됐다는 얘기예요. 하락추세로. 이게 몇 개월 만이다? 무려 30개월 만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5월 이후로 이때 상승 추세 전환된 이후로 정확하게 30개월 만에 이게 이탈한 거예요. 제가 항상 했던 얘기 있죠. 전 세계에서 차트가 가장 정직한 나라는 미국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장 많은 투자자, 가장 많은 투자 금액이 거래가 되는 게 바로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런 어떤 개도국처럼 지수 차트 조작 못 해요. 한국도 한 20년 전에만 해도 지수 차트 조작이 됐거든요. 점점 안 되잖아. 왜? 규모가 커지니까. 미국은 억지로 조작이 안 돼. 무슨 얘기냐? 30개월 만에 하락 추세로 전환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다우존스는 기술적으로 하락 추세 전환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나스닥은 전환됐거든요. 물론 이거는 평택촌놈의 기준입니다. 저는 61선하고 120선 이거 크로스되는 걸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무조건 하락 추세고 반대로 60일이 120일 뚫었을 때 상승 추세 시작됐다 보는데 무려 30개월 만에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됐다. 이게 몇 달 만에 다시 전환될 수 있을까요? 힘들어요.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률이 되게 희박해요. 자, 그럼 여기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거예요. 2018년도에 미국이 그렇게 좋았을 때도 한국은 별로 안 갔어요. 근데 미국이 여차직하면서 그냥 막 떨어질 때는 같이 금방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여기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약간 단기 반등은 나올지 모르겠지만 추세적으로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한국은 더 어렵다고 봐야겠죠. 자, 이번에 코스피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제가 이제 마지막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제 이 검은색 21선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돌파했어요. 돌파했는데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택촌놈 차트 이론. 상승 추세에서는 21선 아래에서 매수한다. 눌림목 매수죠. 하락 추세에서는 21선 위에서 매도한다. 이게 단기 고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느냐. 솔직한 말로 저는 대세관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어차피 이 방송을 본 지 일주일밖에 안 된 분들한테는 참 슬픈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6개월, 1년 보신 분들한테는 뭐 당연한 얘기인데 어차피 10월 저점 또 깨져요. 그리고 내년에 또 내려갑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 뭐냐. 단기 반등이 얼마나 더 나오냐. 그것밖에 없어요.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월화수목금 매일 밤 10시에 평택천의 정석투자 보시면서 계속해서 위험관리 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파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봄에 제가 2000선 깨진다고 경고했을 때, 2500선에서 2000 깨진다고 경고했을 때 처음에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드디어 다 증명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도 내년에 다 증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네, 항상 학과장 정훈 대표님은 그 시장에 맞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을 또 적용해야 되는지 가장 좀 우선순위를 먼저 좀 선별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현재 부근에선 또 현물만이도 승리를 할 수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파생에 대한 중요성도 함께 말씀을 해드렸고요. 뭐 투자 상황에 따라서 스펙트럼 좀 넓게 또 챙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시황 정리도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최저 2032선에서 최고 2103선 혼조 이후에 21선 돌파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제약바이오 대형주의 급락 후에 반등으로 역시나 21선을 좀 돌파하는 흐름으로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 중에서 가장 꼽아드리는 세 가지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좀 한두 가지가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봉주 선생님과 함께 이슈 분석도 좀 해드릴게요. 자, 봉주 선생님 이번 한 주 가장 좀 주요로 보시는 이슈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역시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관련 이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뭐 시장에서 엄청난 그런 그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실 이번 주 증시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때문에 상당히 조금 경색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조금 지수가 반등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14일이었었죠. 증권선물위원회가 결국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당시 회계였었죠.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게 결국은 그 고의분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법이라는 거죠. 이런 흐름이 그 결론을 내면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결국 거래가 중지됐고요. 그리고 상장 폐지에 대한 심사를 한다. 뭐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 상장 폐지까지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확실하게 결론을 낼 수는 없겠죠. 어쨌든 그 증선위에서는 좀 부드러운 논조로 얘기를 했는데요.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분식회계 결론이 나면서 여러 가지 그 파생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역시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 대한 그런 고발 조치도 하는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또 다양한 조금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진행하고 있는 ISD 소송이죠. 정부를 상대로 7억 7천만 불의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 기존에는 뭐 정부가 어느 정도 조금 잘 이렇게 방어를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엘리엇에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국면으로 좀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조금 답답한 상황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좋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문제 자체가 이렇게 발생하면서 이게 삼성그룹 전체를 좀 압박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삼성그룹의 향후 흐름에 있어서도 조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결코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어떤 흐름을 나오는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시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문제가 결론이 나면서 오히려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식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 자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에 대한 좀 좋지 않은 인식이거든요. 외국인들이 봤을 때 한국의 어떤 바이오 산업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자체가 좋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삼성그룹에서는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계속해서 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약간의 좀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향후의 흐름에 따라서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증선위에서 상장 폐지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미리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분식회계가 아닐 걸로 결론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장 폐지 문제를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나 다른 기업들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는 달랐었죠. 대우조선해양은 뭐 기존에 있던 기업이었습니다만은 흐름이 안 좋아지면서 사실 정부에서 굉장히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에 대한 것도 고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은행들이 채권자들이 워낙 또 그 많은 손해를 볼 상황이어서 결국은 정부에서 굉장한 거금을 투입해서 살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섣부른 결론을 내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태도가 문제라는 생각인데요. 왜냐하면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분식회계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섣불리 예단할 수 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단순히 투자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매수를 했다거나 또 권유를 하는, 추천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떤 분식회계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내기 전에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문제를 계기로 우리 투자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정말 어떤 결론이 나왔을 때 좋지 않은 결론이 나오게 되면은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위험한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시장에 2,000개 가까운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종목들을 놔두고 굳이 위험할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서 홀딩했다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은 향후에 어떤 투자를 하실 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는 좀 관망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향후에 어떤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되면은 좀 좋겠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이슈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두 번째는 배당과 증시 흐름에 대한 얘기인데요. 10월에 증시 하락률을 보면은 글로벌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컸습니다. 13.4% 하락했는데요. 굉장히 큰 수치죠. 중국이 8%대 하락했고요. 미국이 6.9%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터키나 대만 이렇게 최근에 흐름이 좋지 않았던 국가들도 9%, 10%대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을 보였었죠. 그래서 굉장히 낙폭이 컸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증시 하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역시 외국인들의 매도세입니다.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죠. 10월에만 4조 6천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는 게 당연한 흐름이었다 볼 수가 있겠죠. 외국인이 4조 6천억을 매도하는데 시장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락이 당연한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배당을 지목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이 배당이 상당히 좀 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당 성향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약합니다. 17%대인데요. 다른 나라들은 좀 강하죠.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30%대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배당하는 호주 같은 경우에는 6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배당 성향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요. 또 배당 수익률도 보면 한국은 지금 2.4%대예요. 그런데 이게 원래 이렇게 높았던 수치가 아닙니다. 지금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해졌는데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7%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낮은 그런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외국인들의 어떤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추세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지수가 하락한다. 그렇게 결론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배당 성향이나 배당 수익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물론 외국인들이 이런 배당 때문에 매도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명
그러면 뭐 이해가 가는 타당하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면 반면에 또 한국 시장이 역시 그 배당 투자를 하기에는 역시 매력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배당 투자에 대한 조금 약간 회의적인 시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과연 배당률이 낮아서 외국인들이 매도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 원인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결국은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매도를 한다고 봐야 됩니다. 한국 시장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면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무리 배당이 낮다고 하더라도 투자 수익을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매수를 하겠죠. 그런데 한국 시장의 향후 흐름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이 한국 시장의 추세적인 흐름을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지금 매도가 나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배당 성향이 외국인들의 매도를 불러왔고 그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수의 하락을 불러왔다는 그런 상관관계는 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결국은 그 외국인들의 매도의 원인이 배당에 그 국한된 그런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크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계속 상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배당이 지금보다 그때는 오히려 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배당을 갖다 붙여가지고 원인이다 그렇게 말할 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그만큼 떨어진다. 그렇게 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예금 회전율이 최악이라는 그런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15일이었죠. 한국은행이 9월에 그 예금은행들의 요구불 그 예금 회전율이 16.4회로 1987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게 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38년 정도 됐죠. 그래서 엄청난 그 오랜 기간 만에 거의 최저치에 다다랐는데요. 뭐 1990년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 수치가 좋았습니다. 뭐 100회에 가까운 그런 흐름이었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이 예금 회전율이라는 것은 은행의 예치해 놓은 그 요구불 예금, 그 즉시 찾아 쓸 수 있는 이런 예금들을 가게나 기업에서 찾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묻어둔다는 것이죠. 이런 흐름 자체는 역시 어떤 한국 시장에 있어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은 시장의 어떤 주식 시장이나 아니면 부동산 시장 이런 곳이 활성화된다고 하면은 계속해서 인출을 하고 자꾸 그 회전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수치도 어떤 그 주식시장에 좋지 않은 흐름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흐름이 좋지 않은데 뭐 무역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치면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가 하락하고 있죠.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정책적인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흐름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금 회전율, 이 수치 자체도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 하나의 수치로 좀 충분히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이런 수치가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은 결국은 한국 시장의 어떤 그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그런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역시 그 이번 주도 뭔가 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그런 이슈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슈들이 전부 다 시장에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그 흐름들 그리고 수치들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서 시장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주의 이슈 분석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와 그리고 배당과 증시 흐름의 연관 관계 그리고 최악의 예금 회전율까지 이 세 이슈 모두 지금 이번 한 주간 좀 뜨겁게 달궜고 또 앞으로의 시장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시면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을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동안 보내주셨던 질문에 한해서 베스트 질문과 또 워스트 질문을 꼽아보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주의 베스트 질문이죠. 장학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장학생 발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0692님의 질문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0959님의 질문 선정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주의 장학생 이렇게 두 분의 시청자분이 꼽히셨어요. 먼저 학과장 정효 대표님께서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은 끝자리 0692님이 보내주신 질문이고요. 한국전력에 대해서 매수하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학과장님, 이 질문을 베스트로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분은
지수 추세를 고려한 가치주 늘림목 매수를 잘하셨어요. 그래서 네. 단순하게 차트만 본 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 매수하신 거죠. 예, 제가 차트를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보시면 한국전력을 여기서 매수하셨거든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상당히 잘하신 겁니다, 현재.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일단 물론 뭐 여기서 하면 더 잘했겠죠. 근데 이 정도면은 동그라미 구간 정도 잘하신 건데 뭘 더 잘했냐? 지수 보면서 들어간 것도 일단 잘했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지수 보면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가 이제 그때 저점 구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동그라미 구간에서 잘 들어가신 거고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하락기 때는 제가 얘기했었죠. 가치줄 들어가야 된다고요. 차트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지수부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됐죠? 지난 1월 초에 고점 찍고 9월 말부터 급락했죠? 코스닥도 보겠습니다. 1월 하순 고점 찍고 역시 9월 말에 급락했어요. 자, 이번에는 투자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의약품, 제약주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의약품이라고 그러죠. 업종 분류가. 이건 셀트리온 덕분에 4월에 고점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10월 초에 급락했죠? 최근까지. 그 다음에 코스닥은 제약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똑같은 건데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코스닥에서는 제약이라고 이제 그 업종 그 타이틀은 달라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제약 업종 한번 볼까요? 제약 업종도 제가 지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건데요. 코스닥 제약 업종 같은 경우는 코스닥 지수랑 비슷하게 1월에 고점 찍고 셀트리온 올라왔을 때 살짝 같이 4월에 올라왔죠.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서 급락했죠. 그러니까 지수가 9월 말부터 급락을 했었어요. 10월, 11월까지, 최근까지도. 그럴 때 어떻습니까? 영락 없이 떨어졌잖아요. 자, 이번에는 통신업종 보겠습니다. 통신업종은 지난 5월이 저점이었어요. 업종 지수가. 기가 막히죠. 지수는 10월에 완전 2000선이 깨졌는데 전기전자 업종 보겠습니다. 전기가스. 전기가스는 어떠냐? 10월 초순에 저점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0월 말에 저점이었는데 더 빨리 찍었다는 건 뭡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얘기죠. 제가 항상 얘기하죠. 어떤 두 가지를 비교한다. 지수 종목 혹은 종목. 두 개가 있다 그러면 저점은 빠른 거, 고점은 느린 게 이게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종목 선택이 잘 됐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첫 번째 베스트 질문에 대한 부분에 한국전력 매수해주신 시청자분이셨습니다. 일단 지수 추세를 고려한 가치주를 눌림목 매수해서 잘 접근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뷰를 도와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봉추 선생님께서도 꼽아주신 베스트 질문도 만나볼게요. 끝자리 0959님의 질문이고요. HLB를 좀 매수하신 시청자분이시네요. 네, 이번 주에 베스트로 네. 꼽아봤는데요. HLB를 매수하신 그 시청자분이십니다. 사실 네. 진정한 베스트는 아니고요. 상대적인 베스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완벽한 매수는 아니었는데요.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상태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격이 왔어요. 물론 시장의 흐름이 최근에 좀 불안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가격적으로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비중도 20% 들어가기 때문에 적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역시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죠.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 메리트면은 접근할 만은 했다고 봅니다.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서라도 뭐 이 정도면은 단계 접근할 만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번 주에 베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85,200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가격적으로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이 아쉽기는 했는데요. 어쨌든 가격 메리트는 확실하죠. 여기서부터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뉴스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수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가 확실한 상태에서 매수해서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기업 흐름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단기로만 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번 주에 상담을 하신 이 투자자들 분 중에서 가장 그나마 좋은 질문이었다. 그래서 이번 주 베스트로 꼽아봤습니다.
네, HLB에 대한 부분입니다. 단기 가격 메리트가 좀 있는 종목으로 접근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적당한 비중 역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베스트 질문으로 꼽아볼 만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금주 재수강생도 좀 알아봐야 할 텐데요.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더욱더 좋은 투자를 기대하면서 두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주 재수강생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금주의 재수강생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4308님이고요. 두 번째 시청자분은 끝자리 7600님이 선정이 되셨습니다. 좀 아쉽지만 이렇게 또 선정되신 이유는 이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또 두 분의 말씀을 또 활용하시라고 저희가 리뷰를 해드리는데 먼저 끝자리 4308님의 질문이 농심을 매수하셨어요, 대표님.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안타깝죠. 농심이 우량주인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인정하는 종목이죠. 그런데 어떤 취향이라든가 이런 전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원하지 않는 우량주 중장기 홀딩이죠. 왜? 손해봤으니까 좀 끌고 가는 건데 방법이 안 좋아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겁니다. 여기서 매수하셔서 그러니까 지난 한 6월 정도 되거든요.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여기서도 홀딩, 여기서도 홀딩. 이분이 지금 행복하게 홀딩할까요? 아니죠. 상당히 불만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농심이 우량한 회사다. 무조건 매수하고 홀딩하자 이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시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워스트 질문으로 꼽아봤는데 아무리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지수 사항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시장의 메커니즘을 알고 투자하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하락기 때는 성장주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가치주 하는 거다. 그래서 사실 이런 농심 같은 주식은 애매하거든요, 솔직히. 예, 무슨 성장주도 아니고 확실한 가치주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은 그냥 지수 연동하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학고장 정우 대표님이 꼽아주신 워스트 질문의 농심에 대한 부분인데 원하지 않는 좀 우량주를 좀 들고 중장기 홀딩을 좀 해야만 하는 그런 좀 과정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과 함께 재수강생으로 좀 선정이 되셨고요. 자, 그렇다면 봉주 선생님께서 꼽아주신 끝자리 7600님의 질문은 삼성물산 매수한 시청자분이셨네요. 네, 이번 주에 워스트로 꼽아봤는데요. 사실 이 종목 상담을 할 때부터, 이번 주 워스트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추격 매수를 하셨습니다. 추격 매수를 하셔서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냥 홀딩 하셨습니다. 그냥 그 흐름이나 지수의 흐름 이런 거 상관없이 마이너스 24%될 때까지 홀딩을 하셨는데요. 아마 대응하는 방법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어도 계속 홀딩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 과정 자체가 좋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결국은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리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좋은 이슈가 아닙니다. 안 좋은 쪽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굳이 무리해서 이런 종목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지금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인데 굳이 이런 종목을 선택해서 매수를 했다는 것, 그 종목 선택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잘못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132,000원입니다. 그래서 여긴데요. 자, 보시면은 추격 매수하셨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한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에서 매수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잘못이에요. 낙폭이 컸다가 본전왔는데 정리를 안 한 게 잘못이죠. 그런데 아마도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 마이너스 24%까지 하락했습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지수가 급락했지 않습니까? 10월이 지수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종목이 하락했을 때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해줘야죠. 최소한 지수가 다시 꺾였을 때 여기에서는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셨어요. 결과적으로는 추격 매수하셨고요. 기준 없는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흐름 자체가 계속 좋지 않고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흐름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전혀 지수나 종목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대응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주에 워스트로 골라봤습니다.
네, 끝자리 7600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은 좀 아쉽게도 추격 매수에 대해서 아쉬웠었던 상황이고 또 일단 뭐 손절에 대한 부분도 기준업계에 좀 대응을 하신 부분이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참고를 하셔서 적용하셔서 다음 투자에 있어서는 현명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워스트와 지금 장학생을 만나봤는데 장학생으로 선정되신 분에게는요 평택전문 정우 대표님의 서적을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아쉽게 재수강생으로 선정이 되신 두 분에게는 평택촌놈 아카데미 VOD 1주 시청권을 드리니까요. 선물도 받아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시황센터 방다경입니다. 네, 시장에서 연준 의장의 발언만큼 주목받는 것은 없다 싶은데요. 또 오늘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발언에 이어서 유럽 중앙은행 마리오 드라기 총재의 발언 소식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경제 확장이 갑자기 멈출 이유는 없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네, 유럽은행 총재로서의 마지막 연설을 하게 됐다면서 유로 지역 전망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5년간 성장세를 보여왔고 또 이후에도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면서 긍정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최근 성장의 모멘텀이 조금 줄어들면서 이 성장 전망에 대해서도 의문이 좀 제기되고 있지만 유로존의 경제 확장 말씀드린 대로 멈출 이유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뻗어나갈 것이다라고 낙관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경제가 확장되고 또 성숙해지면서 장기 잠재 성장률을 수렴할수록 성장률이 좀 둔화되게 보이는 것은 정상적이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유로 지역의 확장세는 여전히 또 길이 면에서도 짧은 편이고 규모 면으로도 좀 크지는 않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채가 많은 국가들은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더 이상 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면서 EU의 규정을 지킬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부채 규모가 큰 국가들은 재정 위기로 굉장히 충격에 취약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금리 인상으로부터의 충격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중국 증시 마감 상황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전쟁은 연말로 갈수록 아직은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G20 회담을 11월 말일 앞두고 있고 또 다양한 지금 의견 교류들이 있다라는 이 부분에 중국 증시가 조금씩 좀 부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와 또 역시 우려도 교차하는 가운데 또 중국 당국의 기업 지원 노력에 의해서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상하이 종합지수 0.41% 상승해서 2679.11에 맞췄고요. 네, 선전 종합지수는 0.84% 상승해서 1410.18을 기록했습니다. 네, 윌버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발언을 했습니다. G20 미중 회담이 잘 풀린다면 향후 무역 합의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할 수 있겠지만 내년 1월까지 공식적인 무역 협상 타결은 아무래도 impossible,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시장의 우려를 낳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은 중국 증시 부양과 내수 경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민은행이 금융기관들의 민영기업과 또 소기업에 대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수 역시 상승세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소식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홍콩 증시도 역시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인데요. 미중 무역 전쟁 이 부분에 대한 기대 속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중국과 또 미국에 관련된 이런 무역 이슈는 전 세계 증시의 연말까지 가장 큰 증시의 변동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가 관련 소식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오펙과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오펙이 계속해서 증산을 해야 하고 가격을 낮춰야 한다라면서 유가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오펙의 감산 결정에 협조하지 않을 것처럼 처음에는 좀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향후 또 어떠한 방향으로 전환할지는 모르겠다라는 분석이 이어졌는데요. 한편 러시아는 내년 30만 배럴을 계속해서 하루 증산할 것이다라는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푸틴 대통령은 또 트럼프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유가가 계속해서 지금 현재 $70 선이 딱 좋다. 아주 적절하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트럼프와 좀 불협화음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유가 인하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을 정면으로 반박했는데요. 예,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지금 말씀드린 유가를 정확하게 $70 선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는 가격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5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바라건대 오펙과 사우디는 원유 생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다. 유가는 계속해서 낮아져야 한다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사실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는 초반에는 오펙의 감산 움직임에 동참할지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다시 외신 쪽의 분석에서는 협조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네,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하다라면서 다른 국가들과의 마찰을 피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요. 한편 푸틴 대통령은 지난 11일 파리에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이 원유 증산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라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일 가격은 요즘 지수와 상호 연관을 지으면서 큰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외신 쪽에서도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상황이 더욱더 주목되고요. 앞으로 오일과 또 무역 관련 이슈 가장 핵심 이슈다라는 점 외신 쪽에서 다시 한번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 박나경이었습니다. 네, 일단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완화 기대감을 계속 받고 있는 미국 증시와 그리고 중국 상해 종합지수도 오늘은 좀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시장 안에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장은 또 이렇게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보실까요? 네, 다음 주 딱 일주일만 놓고 봤을 때 반등은 한계가 분명한데 하락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서 올라봤자 어느 정도 딱 그 일정한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려가면 크게 내려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이 시간 현재 미국 나스닥 선물 계속 내려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야간 선물도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미국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나스닥 차트. 여기서 어차피 추세는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그 정말 비정상 흐름이 나오지 않는 한 정상적이라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은 지금 한계가 분명한 반등과 그리고 한계 없는 하락 추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봉투 선생님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번 주 시장은 하락이 정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그동안 단기 반등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 주에는 한국 시장은 꺾이는 흐름이었는데 해외 증시 때문에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계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가능하지만 이제 그 반등도 한계에 왔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역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등은 가능하지만 상승은 어려운 시장이다. 그나마 좀 한계에 부딪히는 게 아닌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음 주 우리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과 함께 든든하게 이번 한 주간의 시장을 좀 점검을 해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해서도 전망을 해드렸는데요. 함께 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금요일장 정석투자를 통해서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학과장 정우 대표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